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웃나라,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취임식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죠?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차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스가 장관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라면 뭐 이분의 네. 뭐 스타일이랄까, 뭐 네. 제가 제일 그 흥미롭게 보고 있는 네네. 그분이 스타일은 조금 이렇게 소탈한, 아. 소탈하면서 네. 그리고 실행 능력이 좀 네. 뛰어난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을.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신 이분의 이제 그 정치적 자신의 꿈이 청사진이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총리를 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거의 없이 이제 일을 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묵묵히 일을 해오시는 그렇죠. 분이시군요. 네. 제일 많이 이제 그 몸으로 움직이면서 직접 이제 아베 그의 생각을 네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네. 행동으로 이제 그 일을 해오셨던 분인데 그런 소탈한 모습이 이번에 아마도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을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된 것 아닌가. 와, 근데 일본 하면은 이게 뭐 소탈한 이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떠오르는데 예, 근데 어쨌든 고이즈미 있잖아. 고이즈미 주니치로. 네. 자, 어쨌든 아베 뒤를 이어서 이 총리를 한다 보니까 이게 아베 총리가 뒤에서 이제 핸들링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는 최 소장님한테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도 이제 보통 당 대표라는 거 뽑을 때 이제 관리형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있죠. 뭐 일종의 징검다리 그렇죠. 형태.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양반이 그 총리가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안에서 네. 내년 총선 때까지만 그냥 좀 이렇게 잠시 잠시 이제 좀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형으로 뽑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그 맞습니다. 그 임시 총리로 이제 임시 선출이 총리.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임시 총리면 내년 9월까지 네.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자신의 업적을 만들면서 또 주변 환경 관리를 좀 잘하고 그리고 아베가 못했던 또 그런 부분들의 약한 부분들의 또 공약 집중적으로 하면서 업적을 만들게 된다면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식 총리 그 선거에는 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선에 들어선 거 보면 총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4년 정도를 좀 더 이제 총리 제대로 된 총리로서 일을 하고자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본 정치는 건 문이 아닌데 이제 옛날 이제 고소만 일본 역사만 많이 이낙연 보니까. 당대표가 전문가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랫동안 그 가문 소위에서 이제 가문 정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일본 이제 소위에서 수상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홋카이도 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서민계 일본에서 따지면 이제 외지 서민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소위 얘기해서 일본에서 그런 식의 소위 정치 개혁이라 그러나 정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층에서부터 서서 이제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정치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투표할 때도 그 가문을 되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야, 의외네요. 일본이 그런 정치 문화가 좀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세습 정치죠. 세습. 그 가문의 이제 세습 때는 이런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할아버지가 이제 정치를 했으면 손주한테 가거나 예를 들면 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같은 경우는 또 둘째 아들 정치를 하고 뭐 아베 신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습 정치에 조금 이제 젊은이들은 질려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도 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가 총리죠, 이제는. 이게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쿄대나 와세다나 그리고 개요대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이제 호세이 다이가쿠라고 이제 예. 법정대학을 네, 졸업했어요. 아. 물론 도쿄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만 예, 예. 스스로 이제 뭐 네. 자수성가한 네, 이런 네, 타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국민에게 좋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으면 일본 국민에게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네.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도 네. 이제 지역색이 되게 이제 강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그 동북지방의 아키타현이라 그러면 예, 사실은 네. 저게 한 17세기나 돼야 이제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일본 역사에서 보면. 나머지, 아키타현의 저 위쪽에도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데잖아요. 네.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사실 네. 훅가이도랑 별 차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바로 일본 밑에입니다. 동경에서 네, 보기에는. 맞습니다. 거기서 네. 도쿄로 와서 근데 제가 아키타현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키타현이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아키타현이 우리 뭐 드라마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저희가 왜 쌀로 유명한데 저희가 진짜 쌀? 절로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네. 제가 강원도 촌놈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 예. 바닷가랑 예. 똑같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일본에서 도루묵이 가장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강원도랑 비슷한 네. 동네인데 네.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근데 예, 예. 결정적으로 도루묵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나는 동네예요. 저희가. 저 아키타현이 왜 유명해졌냐면 우리 국내에서 아주 핫한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이병헌 나오는 스파이 뭐 이런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리스? 아이리스. 거기에 이병헌이 뭐 다쳤나 뭐 해서 이제 이렇게 연인이 가서 촬영하는 촬영지가 아키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키타현에 가면 그 촬영지가 있습니다. 아우.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보기 드문 지금 총리가 나왔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키타는 아주 꼴촌 중에 꼴촌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홋카이도 출신 총리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일본에서. 네. 그래서 자, 근데 요 대목에서 예. 그러면 스가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총리가 되면 네. 그러면 남북 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그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을지? 남북 관계입니까? 네. 아니죠. 한일 관계. 한일 관계. 예, 예. 네. 아마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제 그 청사진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오른팔 격으로 계속 이제 일을 측근.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의 이 큰 냉각 변화는 없지 국면은 않겠습니까? 큰 변화가 없겠네요. 네. 네. 하지만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작은 틈이라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크게 끌어내서 네. 한번 좀 잘 다루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뭐 우리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스가가 네. 이제 한미일 요 동맹 관계를 좀 개선하는데 좀 역할을 좀 하면 오히려 좀 경색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 스가의 이제 아베 총리하고 좀 다른 점은 네네. 아베 총리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는데 그 어려서부터 정치인 집안에서 또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스가 같은 경우에는 실력가 타입이에요. 실력을 중요시하는 자수성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왔던 그랬군요.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교나 이제 국내 정치에서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말하자면 이제 그 정치성을 좀 뛰어넘어서 예. 실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모멘트를 좀 잘 끌어낼 필요가 있지 그래서 않을까. 저게 저희도 이제 국내 정치인들 보면 이제 실무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 이 양반이 전형적인 실무형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형적인 실무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관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도 저 관방이라는 용어를 써요. 관방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게 이제 그 당하관들 네네네. 옛날 치면 육품 칠품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승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밤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쉬면서 밤 늦게까지 일본은 약간의 격방 같은 걸 관방이라고 해요. 그게 관의 방이야. 예. 네, 일본 그게 약간 이제 지금 숙직실 비슷한 거예요. 관의 사랑방. 네, 쪽 관방이 네네. 이걸 치면 숙직실 비슷한 용어예요. 저기 옛날 군물 안에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맞습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잡일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왕명을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총리 그렇죠. 종리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봅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비밀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관방이. 관방이 아주 독특한 부서예요. 저기. 그럼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거네요. 그쯤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이제 내밀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비밀스러운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 뭐 다 합친 건데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 일도 해요. 정보- 네, 정보기관 일도 합니다. 혹시 일본의 그 정보기관이 그게 지금 청단이지 않습니까? 아마 부처가 아닐걸요. 우리처럼 국가정보원처럼 장관급이 아니죠. 뭐 정보기관이 네. 따로 이제 독립된 예, 기관이 예. 아니고 각 성과 또 내각과 총리실 또 직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네, 있죠. 네. 저희가 그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네. 총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네. 그때는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가면 늘 칠품 누품들이 있어요. 그 방에 가면 왕이 빨리 뭘 밤늦게라도 지시할 때. 뭘 지시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거든요. 다이어트.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관방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딱 맞더라고요. 맞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이번에 네. 그 사실 얼마 전까지도 스가 관방장관을 조명하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 네, 맞습니다. 일본을 네. 분석하는 분들. 그냥 약간 비석격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 하는 취급했죠. 말았는데. 근데 네. 저는 이제 스가를 주목하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최 소장님이 다음 총리는 네. 스가가 될 것 같다고 바로 하는데 맞았어요. 바로 그날 확실했어요. 찍었잖아요. 예, 그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어요. 서로 이제 뭐 스가다 예, 아니다 예. 하면서 네, 네, 네. 근데 저는 스가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저는 스가를 조명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아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장 프로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일 외교는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없죠. 뭐, 예, 예, 없죠. 대일 그리고 외교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의 근간까지도 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지경인데, 그럼 이 문재인은 이렇게 지금 이웃 나라의 총리가 바뀌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래 청와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저기 네. 사절을 보내죠. 그렇죠. 네, 서로 네, 이제 네. 뭐 이쪽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답사를 보내지만 이제 당연히 그렇죠. 뭐 옛날부터 외교 관계상 예, 예. 당연히 이제 축하 사절을 보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취임하면 이제 취임하면? 이제 취임하게 되면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물꼬를 트고 네. 좀. 근데 이제 지금 하는직 봐가지고는 뭐 대사로 이제 퉁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예, 현재 예, 예, 주일 대사가 그냥 가서. 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고. 중요한 거는 임시라는 네, 임시로 이제 1년만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대통령급에서는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이게 일본이라는 우리 참 가까운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역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관례에 따르면 이제 총리들이 가죠. 보통 이제 총리급들이 가고 적어도 이제 부총리급이 가는 거죠. 우리 인도에서는 좀 대통령 총리이긴 하지만 이제 대통령급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좀 국제적인 좀 서로 이제 훨씬 더 교류나 서로 이제 상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좀 서로 좀 이렇게 좀 좀 관계를 풀죠. 좀 네. 모색하고 네, 또 그렇죠. 이제 어차피 일본도 이제 올림픽을 내년에는 치러야 된다라는 이제 지금 그런 게 하겠다는 있잖아요. 여론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근데 네. 코로나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예.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상대방이 밉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뭐 그것 때문에 옛날 문제 가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같이 협력해서 나갈 부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시험 때에 설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요? 네, 아, 왜냐하면 그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을 때 아베한테 책임을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맞아. 그러나 네. 그 책임을 다도 안고 있었던 아베가 이제 퇴진하고 네. 그다음 새로운 사람이 섰을 때 이 네.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 주변에서 스가도 어차피 아베의 마루타다, 뭐 아니면 뭐 꼭두각시다, 요렇게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게 그 선상에서 관계를 계속 아니, 뭐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닌가 저 양반 싶은데. 나오자마자 뭐 망언 예, 옛날에 예. 했던 망언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예, 여러 예. 건 또 이제 맞습니다, 언론에 맞습니다.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뭐 그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예, 게 예. 있어요. 그 기술이 발달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면서 서로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구조가 바뀌고 동북아 예. 구조도 다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다 그렇죠. 바뀌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일 관계에서 예. 예전에는 이제 이런 수직적인 분업 체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일본이 조금 더 이제 그 경제력이 있었고, 예, 그다음 예. 기술적인 면에서도 일본이 위에 있고 우리가 그 반도체 부품들을 일본에 협조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커가고 예, 이런 예.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렇게 커가고 있으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됐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죠. 여력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한국을 상대적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사죄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비판을 하면은 네. 그때 당시는 일본이 사죄도 하고 잘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로 가면서 아, 그렇군요. 예, 좀 사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반발심도 굉장히 커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그렇지. 상태가 그 수직적인 분업 체계가 어쩌면 수평적 분업 체계로 재편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 예, 예, 우리의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옛날 구조에 계속 묶여 있으면서 스스로 묶여 있으면 우리가 그 수직적인 그 오히려 구조에 네, 네. 구속되어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는 네. 수평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네.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그 네. 아주 탁월한 식견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옛날 문제를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매여 있다는 느낌을 그냥 줘요. 그렇죠. 속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이게 저희도 이제 뭐 국제 이제 세미나 이런 것들에서 한국에 계속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면 매 옛날식 사고 틀에다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 예. 19세기, 20세기 초반 문제는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네.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식견 네. 자체가 너무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우리의 이 관점이나 자세를 바꿔야겠네요. 네. 아니 이게 좀 글로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들 그 민주국가 되고 자유롭게 지금 경쟁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이제 뭐 억눌러가지고 우리를 지금 강제 노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쟤네 아직도 일본 식민지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예.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거 잘 나와요.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이스라엘 어디 가서 뭐 독일 놈들 죽일 놈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네. 그냥 뭐 다들 이제 동등하게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키우고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면 또 동등하게 하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오히려 저 독일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금융은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저는 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재점검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렇군요. 그 국내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또 대외적인 태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꼭 이제 힘 있는 자의 얘기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자, 우리가 좀 힘을 키워서 일본 놈들을 좀 때려잡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그렇다고 조금 때려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같이 경쟁한다는 그렇죠.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로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도 일본 너희들 한번 지배해보고 싶은 그 로망. 그래서 이현정 선생이 만화로 그랬잖아. 남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향적인 자세를 바꾸자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길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하여튼 뭐 때려잡을 수 있으면 때려잡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